이번에는 야단만개의 마님과 머슴 이야기 시즌1 특별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신분사회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을 가로막는 난관을 오직 애틋한 사랑만으로 뛰어넘은 이야기는 긴 시간이 지나도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웃음과 울음 그리고 로맨스가 담긴 야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유아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유아는 일찍이 서방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다행히 집안의 재산이 넉넉하여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만 밤이 외로운 것이 문제였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이 30에 서방 잃고 독수공방 신세라니. 아흐, 취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매일 밤을 술로 달래던 유아는 하루는 이웃 김진사댁 잔치에 갔다 거하게 취하고 말았답니다. 비틀비틀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유아는 간신히 방을 찾아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진사댁 머슴인 석대는 깜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석대의 다리를 베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놀래라. 불쑥 들어와서는 지금 뭐하는 짓이랍니까? 너무 술에 꼴은 유아가 그만 석대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기겁한 석대가 과부를 흔들었지만 도무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벤 과부가 일어나지를 않자 석대는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새근새근 숨을 쉬는 과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이보세요. 거긴 건드리면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요. 여인네가 잠결에 글쎄 석대의 성난 돌방망이를 장난감이냥 자꾸만 건드리는 것이었죠. 석대가 당황해서 과부를 밀쳤는데 그만 그 부드러운 살결에 손이 닿았지 뭡니까. 그러자 이놈의 가슴이 뭘 그리 놀랐는지 펄떡펄떡 뛰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이거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좋담. 그렇지 않아도 석대는 한창 나이라 나무의 옹이구멍만 봐도 불끈불끈한 것이었죠. 그런데 양귀비 같은 여인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마침 바깥엔 잔치가 파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지요. 더 참지 못한 석대는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무슨 팔자에 이게 웬 호사냐? 어쨌든 극락이 눈앞이니 이걸로 여한이 없구먼. 그런데 과부가 잠결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석대를 재촉했지요. 덕분에 석대는 쇠도 뚫을 힘을 남김없이 쓰고 말았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그제야 잠에서 깬 과부는 부시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웬걸? 온몸에 찌뿌둥함이 싹 날아간 것이 너무나 상쾌했죠. 아이고 눈을 뜨셨습니까? 저는 이 집 머슴인 석대라 합니다요. 그리고 여긴 제 방입니다요. 무엇이? 자네 방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 왜 있는 겐가? 일어난 과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기사 옆에 웬 잘생긴 청년이 있으니 놀랄만도 하겠지요. 어제 글쎄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제 무릎을 턱 빼고 잠이 드시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랬는가? 미안하구먼. 폐를 끼친 게 아닌지 모르겠구먼. 아닙니다요. 저는 진짜 정말로 좋았습니다요. 석대는 뭐가 좋은지 고개를 꾸벅거렸죠. 과부는 그냥 가려다가 갑자기 걱정이 확 몰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머슴과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참, 어젯밤 일에 관해 부탁 하나 하겠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 입이 삐뚤어져도 마님과의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요. 석대의 시원시원한 대답이 펑 믿음직했죠. 어쩐지 의지할 사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해서 과부는 콩닥거리는 심장을 애써 감추며 나가려는데 석대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마님, 왜 부르는가?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혹시 또 뵐 수 있겠습니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겠습니다요.
석대의 말에 유아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죠. 이제 보니 석대란 머슴은 참으로 잘생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몸이 어찌나 우락부락한지 사내다운 사내가 딱 석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거기다 여인을 배려하는 매너까지 갖추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답니다. 좋네. 해가 지고 찾아오면 내가 술 한 잔 정도는 대접하겠네. 해에 감사합니다요. 그럼 꼭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렇게 과부는 석대의 방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밤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답니다. 커다란 도끼에 찍혔는지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죠. 해서 오늘 밤은 더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밤을 기다리며 술상을 준비했답니다. 드디어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자 석대가 찾아오는 것이었죠. 이제 오는가?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려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자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솜씨 좀 부려보았네. 해에 감사합니다요. 그럼 한 잔 먹겠습니다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석대는 빨개진 과부의 얼굴을 보며 수작을 걸었답니다. 마님은 정말 어쩜 그리 고우십니까요? 처음 봤을 때 제 방에 선녀가 들어왔는 줄 알았지 뭡니까? 정말인가? 내가 아직도 그리 예쁜가? 정말이고 말고요. 저는 마님처럼 예쁜 분은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요. 너무 그러지 말게. 오래간만에 칭찬을 들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구먼. 아닙니다요. 부끄러워하는 마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요. 그러면서 석대는 슬쩍 과부의 배곡 같은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슬쩍 돌리는데 석대가 떡하고 얼굴을 돌려놓았죠. 그러자 둘의 눈이 딱 마주보게 되었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마님께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석대는 숨겨뒀던 본인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답니다. 과부는 오락가락 황천에 다녀오고 말았죠.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석대는 그 이름처럼 돌 같은 사내였던 것입니다. 과부는 황홀함에 못 이겨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자넨 어쩜 그리 사내다운가? 내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구먼. 제가 그리도 사내다웠습니까? 말도 말게. 내 오늘 먼저 떠난 서방을 보러 가는 줄 알았다네. 정말이지 한 번만 더 했다간 영영 돌아오지 못할 뻔했네. 그럼 안 되지요. 마님이 가버리면 저는 어찌 삽니까? 안 되겠습니다. 마님이 떠날 생각을 못하게 한 번 더 솜씨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과부와 석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음도 잘 맞았지만 속궁함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죠. 그 뒤로 석대는 밤만 되면 과부의 집을 찾곤 했지요. 그날의 만남 이래로 과부와 석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답니다. 아니 석대 그놈이 요새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는구나. 어째 다른 여인이라도 생긴 걸까? 허나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죠. 석대가 일하는 김진사댁 마님은 요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매일같이 밤놀이에 빠진 김진사 대신 마님께 즐거움을 선사하던 석대가 요새 영냉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오곤 했는데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마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아무래도 따로 여자가 생긴 것 같구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죠. 석대가 밤마다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챈 마님은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석대 내 이놈을 그냥. 아니지. 일단 어떤 계집이 붙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날 밤 석대가 김진사댁을 나서자 마님은 조용히 머슴 덕구를 불렀죠.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잘 왔다. 너는 오늘 나가서 석대의 뒤를 밟아야겠다. 가서 그것이 밤마다 누굴 만나는지 그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오도록 해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가 소상히 보고 오겠습니다요. 덕구는 험상궂게 생긴 데다
오락부락하고 힘이 세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죠. 해서 날쌘 석대의 뒤를 쫓는 데에는 제격이었답니다. 덕구는 살그머니 석대의 뒤를 밟았습니다. 석대는 유아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덕구가 주춧돌 아래 웅크린 채 염탐을 하니 집안에서 과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밤새도록 죽겠다며 끙끙 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대와 과부는 아주 제대로 일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한 덕구는 날이 밝기 전에 마님에게 돌아갔지요. 그래, 석대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석대 그것이 요 앞에 홀로 사는 과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집안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주 밤새도록 재미가 좋아 보였습니다요. 아니 못이 어쩌고 어째. 석대랑 과부가 둘이서 재미를 본다고. 덕구의 말에 마님은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었죠. 도대체 자기가 그 과부보다 못한 게 뭐랍니까? 그런데 마님은 석대보다도 그 과부에 대한 증오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필시 그놈의 과부가 석대에게 꼬리를 친 탓이렸다. 네, 이걸 그냥.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추근데도 눈길 하나 안 주던 석대가 웬 과부랑 놀아나다니요. 아마도 과부의 수작에 석대가 넘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아 그 요망한 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간 동네 사내들을 죄다 홀리겠어. 그러니 덕구 네가 날 좀 도와야겠다. 아이고 마님, 제가 뭘 어떻게 돕는단 말입니까? 그냥 석대 그놈이나 족치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정녕 뜨거운 맛을 보고 싶은 게냐? 세경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거라. 그렇게 마님이 윽박지르는 통에 덕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덕구를 시켜 과부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땀을 흠뻑 흘린 과부는 석대의 팔을 베고 누웠지요. 그러지 말고 덕구야, 너 김진사 댁에서 나와서 나랑 살지 않겠느냐? 내 서방 대접은 톡톡히 해주마. 아이고 마님, 머슴 주제에 서방 대접이 다 뭡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요. 제가 마님 댁에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마님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요. 그 꼴은 못 보죠. 그러니 지는 이렇게 가끔씩 마님과 술 한잔하면 됩니다요. 원참, 너는 속도 깊구나. 석대의 말에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하여 과부와 석대는 지금처럼 가끔씩 만나 황홀한 밤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과부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장지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석대냐, 오늘따라 왜 그리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냐? 과부는 잠결에 인사를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도대체 누구시오? 아 글쎄 시커먼 복면을 쓴 사내가 과부 방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과부가 비명을 지르려는데 힘센 손이 입을 콱 막는 것이었지요. 몸부림치던 과부는 그만 숨이 막혀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복면 쓴 사내는 과부를 그대로 보쌈해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복면 사내는 과부를 들쳐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야 사내는 보따리를 풀었지요. 팔다리가 묶이고 제갈까지 문 과부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러자 옷고름이 풀리면서 새하얗고 봉긋한 것이 눈에 쑥 들어왔지요. 그 바람에 복면 사내 덕구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무슨 과부가 이리도 어여쁘답니까? 덕분에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왔지요. 덕구는 애써 참으면서 과부의 입만 풀어줬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안심하시오. 해코지할 생각은 없소이다. 그렇다면 날 이 깊은 산속으로 왜 데리고 온 것이오? 제발 그 연유라도 좀 합시다. 대기 순진한 청년을 꼬드긴 것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소이다.
그분의 분노를 샀으니 당분간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이요. 아니, 내가 꼬드기긴 누굴 꼬드겼단 말이에요. 어허,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먹을 거랑 입을 거는 내가 가져올 터이니 여기서 얌전히 있으시오. 행여 이 첩첩산 중에서 탈출하려고 했다간 산짐승 밥이나 될 것이니. 그렇게 덕구가 가버리자 유와 과부는 동굴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과부는 무섭고 외로워서 홀로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래, 잘 처리했느냐. 그것을 틀림없이 염전에 팔아버렸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건 팔고 나서 받은 돈뿐입니다요. 고생했다. 마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님께서 반드시 뒤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래도 관아인 내가 잘 말해둘 터이니 너는 입만 다물면 된다. 사실 덕구는 과부를 산속 동굴에 숨겨두고 있었지요. 차마 아무 죄 없는 과부를 염전에 팔아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진사댁 마님께는 과부의 집에서 가져온 돈을 건네어 안심을 시켰답니다. 얼마 후 동네에서는 과부가 사라져 난리가 났지요. 허나 마님이 백방으로 돈을 풀어 별다른 조사 없이 지나가도록 무마시켰답니다. 마님의 돈을 잔뜩 받은 아전은 사또에겐 과부가 여행을 떠난 것 같다고 둘러댔지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 유아 과부는 점점 잊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부녀자가 사라졌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말이 되는가? 딱 한 명 석대만큼은 과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과부를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결국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석대 아니냐?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석대야. 참으로 반갑구나. 그런데 어인일로 이 형님을 찾았느냐? 그게 말입니다. 제가 사실 날랜 포수인 형님께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말해보거라. 사실 석대는 소문난 사냥꾼인 박포수와 의형제였답니다. 박포수는 한때 산속에서 다리를 다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우연히 지나던 석대가 마을까지 업고 오는 덕분에 살 수 있었지요. 그 이후로 박포수는 석대를 위해 은혜를 갚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드나들던 과부 마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부터 보이지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보인다면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난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만 요상하게도 옷가지건 재산이건 다 남고 몸만 달랑 사라졌더군요. 그렇다면 보쌈을 당한 게 분명하군. 그래서 그날 과부댁에서 나온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이 산길에서 뚝 끊긴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 그래서 이 형님을 찾아왔구나. 잘했다. 내가 반드시 찾아주마. 박포수는 산을 평지처럼 달리며 한 번 찍은 사냥감은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숨은 것이라면 어디 있더라도 박포수 손바닥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박포수는 석대와 함께 첩첩산 중 바위와 계곡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도 덕구는 과부를 위해 음식과 생필품을 싸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거진 다 도착했는데 저 멀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포수들이 여기까지? 겁이 덜컥 난 덕구는 바위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석대였습니다. 이건 필시 석대가 과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간 죄다 발각되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먼저 과부에게 가야겠다. 덕구는 한달음에 과부를 숨긴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어쩐 일로 또 오셨나요? 이번에야말로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어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소. 그런 짓은 안 하니 걱정 마시오. 네, 비록 상전의 명령에 모시겨 그대를 여기로 데려왔지만 어찌 사람을 죽이겠소?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시오. 아니, 대체 날 또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가보면 알 것이오. 그리하여 덕구는 과부를 데리고 제를 넘었습니다.
계곡을 건너 산길을 가로지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험한 길로만 다니니 덕구도 과부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부는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 도저히 더는 못 걷겠소. 여기서 좀 멈추든지 아니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하는 수 없이 둘은 숲속 한가운데 앉아 잠시 쉬고 있었지요. 덕구가 살펴보니 과부는 며칠간의 일로 얼굴이 아주 헬스케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덕구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것이었죠. 몸은 좀 괜찮으시오. 얼굴이 말이 아니오. 물을 가져왔으니 좀 드시오.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게요. 어쨌든 고맙게 마시겠어요. 과부는 덕구의 친절을 고맙게 받아들였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덕구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찌 부녀자를 납치하신 게요? 모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 낸들 어쩌겠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라 거스르기 어려웠다오.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재산이라면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갚아줄 터이니 날 그만 풀어주시면 안 되겠소? 덕구가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주변에 온통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가득했지요. 굶주린 늑대떼가 냄새를 맡았는지 어느새 둘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요. 덕구는 그런 과부를 등 뒤에 숨기고는 척하고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때 늑대들이 덤벼들었지요. 덕구는 품에 숨겨둔 비수를 휘둘러 늑대를 찌르고 베었습니다. 늑대 여러 마리가 쓰러졌지만 배고픈 늑대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한 마리가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늑대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덕구는 과부의 손을 붙잡고 또다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심하시오. 달리던 과부는 그만 말을 헛딛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높다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덕구는 몸을 던져 과부를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굴대굴 구르고 부딪히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둘은 기절했다가 한참 만에야 깨어났습니다. 과부를 감싼 덕구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과부는 멀쩡했습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소? 덕분에 부러진 곳 하나 없습니다. 그럼 되었소. 덕구는 절뚝거리며 일어났지요. 그 모습을 보니 과부 마음도 찌르르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 사내가 자길 보쌈했지만 늑대떼에 당당히 맞서고 방금 전에도 자기 대신 온몸을 다치며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 점점 더 덕구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이었죠. 나참, 무슨 이런 순진한 보쌈꾼이 다 있다. 그거 날 보고 하는 말이오. 그래요. 당신처럼 온몸을 다쳐가며 여인네를 구하는 보쌈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로군. 온몸이 아팠지만 덕구와 과부는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지금만큼은 납치된 과부도 납치한 보쌈꾼도 아닌 평범한 남녀 같았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졌답니다. 하기야 산속에서 서로 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둘은 합심해서 개울도 찾고 잘만한 바위 틈도 같이 찾아냈지요. 자, 그러고 있지 말고 어디 상처 좀 보여주시오. 덧나서 당신이 죽기라도 하면 이 깊은 산속에서 나 혼자 어쩌란 말인가요? 그것도 그렇군. 그럼 예쏘. 과부는 치마를 찢어서 덕구의 상처를 싸매주었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저절로 몸이 닿고 말았답니다. 단단한 덕구의 몸에 닿은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쩌면 이렇게 강하고 의연한 사내가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덕구대로 한떨기 꽃처럼 예쁜 과부가 자꾸만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맞잡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덕구는 정말 무식하게 컸지요. 아니, 이러다 죽겠소. 뭐가 일이 큰 것이오.
무식하게 큰 것이 들락날락하니 과부는 오락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은 과부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죠. 여하튼 둘은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와 과부는 함께 별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사댁 마님의 지시였소이다. 아니, 그분이 왜 이런 짓을 시킨 것이에요? 사실 김진사댁 마님은 석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오. 그런데 석대가 그대에게 푹 빠졌으니 그게 참으로 미웠던 것 같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납치하라니. 결국 덕구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관하로 가서 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하죠. 난 하찮은 머슴인데 괜찮겠소? 머슴이건 뭐건, 이젠 당신이 제 서방이에요. 하늘 같은 서방이 되셨으니, 이젠 존대를 받으셔야죠. 어느새 과부의 마음속에 덕구가 단단히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석대와 했던 불장난과는 달랐지요. 한편 박포수와 석대도 늑대와 마주쳤지요. 허나 공경에 빠졌던 과부들과는 다르게 박포수는 아주 살판이 났답니다. 늑대놈들, 죄다 도륙을 내야겠구나. 석대야, 너 먼저 가거라. 형님, 그럼 이 늑대들은 형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냐, 난 이 늑대들의 가죽을 모아 한미천 잡고 있을 테니 넌 어서 가서 그 과부를 구하거라. 박포수는 오래간만에 사냥감을 잔뜩 찾았다며 신들린 사람처럼 늑대들을 쏘아 맞추는 것이었죠. 그렇게 박포수가 늑대떼를 상대하는 동안 석대는 마침내 덕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여염집 여인을 납치한 악한이 바로 너로구나. 아니, 석대 자네가 여기까지 언제 왔는가? 그건 알고 없고. 어서 과부 마님을 내놓거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게. 듣기 싫다. 자, 덤비거라. 덕구는 싸우기 싫었지만 잔뜩 독이 오른 석대가 덤비는 통에 한판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돌 같은 석대의 주먹에 자꾸만 맞다 보니 화가 치밀었지요. 결국 둘은 무섭게 격투를 벌였답니다. 허나 이미 다친 데다 지칠 대로 지친 덕구는 석대를 당해낼 수 없었죠. 석대의 강력한 한 방에 덕구는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네 놈을 붙잡아다 관하로 가야겠다. 잠깐, 석대야, 그 손 멈추려무나. 제발 좀 멈추면 안 되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덕구에게 붙잡혀간 과부마님이 오히려 석대를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눈물까지 쏟으며 석대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아니, 납치를 벌인 덕구를 왜 감싸시는 겁니까요? 이제 이분은 내 서방이다. 서방이 부인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노릇 아니냐. 그러니 너도 그만하거라. 석대는 맥이 탁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와 과부마님을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아주 깊은 관계가 된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이렇게 된 이상 석대가 나서서 설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석대가 멈추자 과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투에 불탄 김진사댁 마님의 소행이라는 것을 소상히 밝힌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안 석대는 할 일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마님, 그럼 행복하십시오. 쇠뇌는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구와 과부를 한 번씩 쳐다본 석대는 산을 내려갔지요. 뒤늦게 늑대 가죽을 잔뜩 얻은 박포수가 나타났지만 함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대는 어깨가 축 처져서 쓸쓸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과부는 산을 내려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덕구와 떠났습니다. 먼 마을로 간 둘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참으로 꿈을 꾸는 것 같소. 내 주제에 그대와 부부가 되다니. 저도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이제야 훌륭한 서방을 새로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둘은 행복한 밤을 보냈답니다. 어찌나 깨가 쏟아지는지 둘의 집은 그 근처에만 가도 떡방아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석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지요. 마님, 참으로 실망했습니다요. 어쩜 그리 큰 일을 벌이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 석대야. 허나 나는 정말 너밖에 없구나. 제발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좋겠구나. 김진사댁 마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석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인이 머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자 석대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아무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석대는 한참 동안 마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지요. 마님, 그간 많이 외로우셨지요? 이 석대가 이젠 마님만 바라보겠습니다요. 정말이냐?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냐? 아무렴, 이렇게 마님께 사랑받는 모습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무모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둘은 화해의 밤을 보냈답니다. 오래간만에 돌같은 석대에게 안긴 김진사댁 마님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걸 이제야 다시 맛보았으니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게 머슴과 마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요. 옛말에 예서지온이라 가시투성이 두더지에게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구와 과부, 석대와 김진사 마님처럼 결국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는 굉장한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김대감은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밤이 너무 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의 잠자리가 영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김대감은 언제나 한숨만 내쉬었지요. 사는 게 즐겁지 않은데 그깟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에휴, 속궁합도 안 맞는 부인이랑 사려니 한숨만 드는구나. 김대감은 매일매일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러다 보니 재미도 감동도 없이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해서 본인의 우울한 속마음을 풀어줄 여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요. 그러던 김대감은 기생집 춘영루의 모란이가 그렇게도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말았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김대감은 마침내 모란이를 찾아 춘영루로 향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춘영루의 모란이가 도대체 누구냐? 한양 최고의 갑부이신 김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모란이렸다. 내가 별 보는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인지라 내 도움이 시급하구나. 어디 소문난 그 솜씨를 한번 부려보거라. 참으로 영광스런 말씀입니다. 허나 아무런 약조 없이는 솜씨를 보일 수 없나이다. 약조라? 그거 참 맹랑하구나. 그래, 어떤 약조를 해주길 바라느냐? 네, 저를 기생집에서 빼내어 대감의 첩으로 삼아주신다면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김대감은 속으로 이것 봐라 하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룻밤 별을 보는 대가로 대감집 첩이 되겠다니 그 대담함에 왠지 더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김대감은 천천히 모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으면 장미, 일어서면 매화. 그야말로 대단한 미색이었는데요. 심지어 세도가인 김대감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좋다. 오늘 밤 내 솜씨를 한번 보고 소문만큼이나 뛰어나다면 그 약조를 들어주도록 하겠다. 사실 모란이의 제안은 김대감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김대감은 명문가 교수인 부인과의 밤 생활이 시원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어여쁜 모란이가 답답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자진해서 옆에 두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리하여 둘은 기생집에서 기억에 남을 밤을 보냈답니다. 모란이 덕분에 김대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겪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김대감은 두말하지 않고 모란이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제야 모란이를 알게 되었단 말인가? 인생의 절반을 손해본 기분이로구나. 그렇게 뜨거운 날들이 이어졌지요. 김대감은 첩이 된 모란이와 하루가 멀다하고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모란이도 김대감의 열정에 푹 빠지고 말았지요.
사실 기생으로 살면서 언제나 매너 좋은 손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상 손님을 몇 번 겪어본 모란이에게 김대감은 천사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내심 바라던 바가 맞아 떨어지니 사이가 무척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답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의 정실부인 춘영 마님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인과 소원했던 사이인지라 첩이 생긴 다음에는 마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모란이에 대한 김대감의 총애를 눈치챈 하인들까지 등을 돌리니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님도 김대감과의 궁합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사대부의 부인이라는 채통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마님의 모란이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텅 빈 안방에서 이불만 쥐어뜯던 마님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매일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의 주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서 이제는 웬만한 장정보다도 말술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벌겋게 달아오른 마님은 얼굴도 식힐 겸 마당에 바람을 쐬러 나왔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았는데 웬 사내가 마당 한켠에서 상의를 풀어헤친 채 잠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머스미를 하러 찾아온 강세라는 청년이었지요. 강세는 방이 몹시 더워 바깥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성의 탄탄한 몸을 보게 된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강세를 깨우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아. 여기서 이렇게 자면 콧불에 걸릴 걸세. 어서 들어가서 자지 못하겠나. 아니, 마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워낙 건강해서 괜찮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끄덕없으니까요. 그보다 마님이나 좀 들어가십시오. 밤바람에 몸이라도 상하시면 안 될 말이니까요. 강세의 매너 넘치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람한 남성이 매너까지 좋으니 어찌 끌리지 않겠습니까? 허나 마님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세를 끌어들일 꾀를 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같이 방에 들어가세. 내가 술상을 봐온 게 있으니 한잔하세나? 술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세는 좋다고 마님을 따라갔지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강세는 금세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딸딸해진 기분으로 슬며시 마님을 바라보니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술기운에 못 이겼는지 새근새근 잠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촛불 아래 비친 마님의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탓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올라타고 말았지요. 그렇게 어른들의 즐거움이 이어졌습니다. 달도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구름 뒤로 고개를 숨겼지 뭡니까? 사실 마님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세가 움직일 심산으로 자는 척했던 것뿐이었지요. 덕분에 마님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의 일이었지요. 일을 마친 강세가 황급히 빠져나가자 마님은 자리에 누운 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내를 알고 나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았으니까요. 이거 도저히 오늘 하루만 가지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일은 어찌 그리도 오묘한가. 구름 위를 날아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로구나. 며칠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마님은 밤이 되자마자 강세와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강세가 거나하게 취하자 마님은 또다시 술에 취해 어지럽다며 먼저 잠이 든 척을 했지요. 그 아름다운 자태에 홀린 그는 또다시 어른의 시간을 가지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후 강세가 물러가자 마님은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두근거린 일이 또 있을까? 알지 못했다면 몰라도 알아버렸으니 이젠 돌아갈 수가 없구나. 여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며 마님은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술상을 봐서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지요. 뭔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마님은 벼랑간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을 찾아갔지요.
영감, 그거 아시오? 우리 집 머슴 중에 그 강세라는 놈이 있지 않소? 그런데 이놈이 당신 첩 모란이의 방을 매일같이 기웃거리는데 이거 괜찮을런지 모르겠소. 이러다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강세 버릇을 좀 고쳐놔야 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잿간놈이 감히 모란이를?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마님의 말을 믿은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다른 머슴들을 풀어 강세를 잡아온 김대감은 그대로 멍석마리를 명했답니다. 감히 내 첩을 넘봐?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대감님, 억울합니다요. 제가 작은 마님을 넘보다니요. 듣기 싫다. 저놈이 아주 숨이 끊어질 만큼 때려주지 못하겠느냐? 강세를 죽게 때린다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은 놀란 척 김대감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그래도 영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치다니요. 행여 모란이한테까지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요. 김대감은 마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강세가 딱 안 죽을 만큼만 두들기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강세는 흠씬 얻어맞았지요. 쏟아지는 메타작에 정신을 잃은 강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강세가 뻗어버리자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강세를 들어다 마을 바깥으로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마님은 옳다구나 하면서 대감에게 쫓겨난 강세를 은밀히 따라갔습니다. 마님은 흠씬 두들겨 맞은 강세를 데려다가 사전에 미리 마련해둔 거처에 눕혔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슬퍼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강세를 간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세는 마님의 은혜의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아니, 저처럼 하찮은 머슴을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다니요. 이러다 마님까지 대감님 노여움을 사면 어떡합니까? 강세, 내가 다쳤는데 그것이 대수냐? 내가 사흘에 한 번 먹을 것이랑 약을 가지고 올 터이니 넌 아무 말 말고 몸조리나 잘하거라. 고맙습니다요, 마님.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그 뒤로 마님은 약조대로 사흘에 한 번씩 강세를 찾아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둘은 금세 뜨거운 사이가 되었지요. 대감은 여전히 마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마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쇠 같은 남자인 강세가 옆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은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김대감과 모란이가 아주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모란이 저 앙큼한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구나. 어디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던 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강세를 찾아갔지요. 마님은 강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님이 울기 시작하자 강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아니, 마님. 어인 일로 그리도 슬피 우십니까? 마님을 위해서라면 저 강세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이냐? 정말 날 위해 뭐든 할 수 있겠느냐? 강세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마님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집안에 첫 모란이가 들어온 이후부터 대감은 모란이만 찾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감의 총애를 잃고 뒤로 밀려나니 이제는 하인들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서름을 받으며 어찌 살란 말이냐? 아니,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한강수에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강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마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말한 강세는 마님을 위해 자기가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님도 그런 강세를 향해 일이 잘 되면 너에게도 크게 한 재산 떼어주겠다고 단단히 약조를 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는 날이 시퍼런 낫을 들고 김대감댁 땀을 넘었습니다. 김대감을 홀린 모란이 그 요망한 계집을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심산이었지요. 홍 모란이를 치고 나서 붙잡히더라도 마님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강세는 지체 없이 모란이가 차지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대감이 모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강세는 문 밖에 귀를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 그나저나 강세는 왜 쫓아내신 겁니까? 강세 그 녀석이 널 넘보았는데 내가 어찌 녀석을 집안에 두겠느냐? 그놈은 원래 죽을 놈을 내가 살려준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사람이 말해준 덕분에 알 수 있었지. 나도 우리 안사람이 아니었다면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강세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강세가 모란이를 넘보고 있었다는 모함을 한 사람은 바로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강세를 얻는 동시에 모란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런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님의 속셈을 눈치챈 강세는 마음속에서 한탄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세는 숨어서 이를 갈아붙이고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모란이는 화가 잔뜩 난 대감의 명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 밖으로 내쳐져 쓸쓸히 떠나는 모란이를 보며 마님은 득이만만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기쁨에 가득 찬 마님은 곧장 강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세와 즐겁게 회포를 풀 생각이었지요. 헌데 마침 강세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마님은 이제나 저제나 강세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초가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고개를 돌린 마님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대감과 모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강세는 몰래 김대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마님과 있었던 일을 전부 고해 바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던 김대감은 강세의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이 그렇게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부 알았으니 대처를 해야만 했지요. 질투심에 미쳐 그런 흉계를 꾸미다니? 여봐라. 이 못된 여자를 당장 잡아다가 집에서 쫓아내거라. 김대감의 호령의 머슴들이 물려와 마님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세간살이를 몽땅 들어다 마님과 함께 동구 밖으로 내버리고 말았지요. 마님은 그렇게 초주검이 되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이를 그르치고 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후 모란이는 마님의 빈자리를 차지해 대감의 정실 부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흉계를 솔직히 고백해준 강세에게는 쌀섬을 100섬이나 주었지요. 이걸로 강세는 새로운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비록 아름다운 마님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또다시 마님에게 휘둘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욕심이 화를 불러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님이 강세와의 알콩달콩함에 만족을 했다면 대감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다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경계해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전남 구례 땅에 힘은 장사지만 머리가 조금 모자란 동우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동우는 김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김대감은 구례의 제1의 갑부였지만 욕심이 사납고 거칠어 동우에게 매질을 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동우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동우가 김대감네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동우는 근처의 커다란 나무 그늘로 몸을 피했답니다. 무슨 비가 이리도 많이 오는가.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비가 오니 참 시원하기는 하구나. 비를 맞아 시원해진 동우는 저고리를 툭 벗어서는 나뭇가지에 척척 걸쳐 놓았지요. 그리고는 내리는 비를 보며 휴식을 즐겼답니다. 한 반 시간쯤 지나니 비가 그치는 것이었죠. 그제야 동우는 하던 일을 마저 하러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헌데 동우가 깜박하고 그만 저고리를 걸어둔 채 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우는 바지만 걸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갤 때쯤 김대감댁 계집종인 모란이가 새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새참을 보고 반가움을 참지 못한 동우는 손을 흔들며 모란이를 불렀지요. 모란이 아닌가? 그 새참 얼른 이리로 가져오게. 동우의 말에 고개를 돌린 모란이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동우가 글쎄 햇볕 아래 탄탄한 상체를 드러낸 채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망측해라. 동우, 지금 그게 무슨 꼴인가? 너무나도 당황한 모란이는 그만 발을 헛디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동우는 냉큼 달려가 모란이를 부축해 주었지요. 아니 조심 좀 하지. 혹시 내 새참이 쏟아지지는 않았는가? 이 판국의 새참만 걱정되나? 그러게 저고리를 어디 두고 그런 꼴로 일을 하고 있나? 모란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차마 동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그런 모란이의 행동이 귀여운지 동우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게 비를 쫄딱 맞았더니 그만. 혹시 모란이 너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몰라, 동우 너는 하여간 입이 문제야. 푼수처럼 말하는 동우에게 화가 난 모란이는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 바람에 동우의 건실한 아랫도리에 눈이 가고 말았지요. 동우는 바지에도 비를 흠뻑 맞는 바람에 옷이 그만 다 들러붙어 있었답니다. 동우의 윤관을 그대로 보고 만모란이는 괜스레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죠. 거참, 머리는 나쁜 것이 괜히 몸만 건강해서는. 하하하. 모란이 너, 내가 건강한 것을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모란이의 뾰족한 말에도 동우는 웃을 뿐이었죠. 동우는 한 손으로 모란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답니다. 헌데 동우와 손을 잡는 순간 모란이는 온몸이 짜르르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인지 온몸에 힘이 풀린 모란이는 그만 동우의 품으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둘은 알싸한 향이 풍기는 인삼꽃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사내라고는 아버지만 알고 있던 모란이는 그날 진짜 남자를 알게 되었답니다. 동우도 부드럽고 따뜻한 모란이에게 무척 설레이고 말았지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난 황소가 꽃밭에 뛰어든 격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인삼꽃 향기를 맡으며 뜨겁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우와 모란이는 인삼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서 둘은 틈만 나면 따로 만나 알싸한 꽃향기를 맡고는 하였지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은 요새 궁금증이 늘었습니다. 평소 일만 하던 머슴 동우가 벙긋벙긋 웃고 다니니 궁금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마님은 김대감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요. 대감, 요새 동우가 입이 귀에 걸렸더이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이다, 부인. 맨날 미친 사람처럼 벙긋벙긋 웃고 다니니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어집니다. 동우가 힘은 새도 좀 모자라지 않소. 뭐 그러려니 합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김대감과는 달리 마님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마님은 동우의 뒤를 밟아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우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새참을 가져온 모란이가 나타나자마자 둘은 곱게 저고리와 치마를 개어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인삼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위에서 청춘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그머니나. 저것들이 매일 저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구나. 기겁한 마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덤불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러면서도 눈은 빼꼼히 내밀어 동우와 모란이를 지켜보았답니다. 둘은 벌건 대낮부터 꽃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손과 손이 꼭 움켜쥐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답니다. 어지럽게 휘감기는 모습에
마님은 심장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동우와 모란이는 날이 어둑어둑해진 다음에야 내려갔습니다. 마님도 얼른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동우와 모란이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싱숭생숭해진 마님은 괜스레 대감이 원망스러워졌답니다. 얘 아무도 없느냐? 대감은 언제 돌아오신다고 했느냐? 네, 오늘 밤은 늦을 테니 내일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감이 또 기생집에 가신 게로구나.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나도는 김대감 탓에 마님은 도무지 여인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일까요? 마님은 밤만 되면 자꾸 동우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동우의 탄탄한 등과 복근 거기다 우람한 팔뚝을 생각하면 자꾸만 허리심이 풀리는 것이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에 있으면 뭐하나. 매일 같이 독수공방이니 청산과부와 다를 바 없구나. 그렇게 마님의 한숨만 늘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장 종지를 옮기던 모란이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모란이가 아파 죽겠다고 드러눕는데 마님은 속으로 옳다구나 쾌재를 불렀지요. 아니 뭐라나. 허리를 다쳤다니 그것 참 큰일이로구나. 사람을 붙여줄 터이니 어서 저작거리의 의원에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인삼밭에서 일하는 동우의 새참을 챙겨줘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걱정 말거라.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요. 그럼 의원님께 한달음에 다녀오겠습니다요. 모란이는 마님이 붙여준 머슴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이 마님은 새참을 잘 차려서 짊어지고는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새참을 직접 가져오셨군요. 이리도 황송할 때가. 우리 일꾼이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인데 황송할 게 또 뭐겠느냐? 이리 와서 좀 먹고 일하거라. 헤헤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동우는 마님의 가져온 새참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참은 평소보다 푸짐했지요. 구수한 보리밥에 아삭아삭한 김치, 거기다 두툼한 고기 산적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괴 정도였답니다. 동우는 우적우적 새참을 먹어 치우고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새참의 술까지 해치우니 얼근하게 취기가 올라왔지요. 덕분에 동우의 눈은 점점 횟가닥 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동우의 눈치를 살피던 마님은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인삼밭에서 일하느라 옷이 죄다 더러워졌구나? 이리 죽어라. 내가 빨래를 해다 가져올 것이니. 아이고, 아닙니다요. 옷이 땀에 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요. 괜찮대도. 어서 이리 다오. 동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마님 성화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저고리를 건넨 동우는 순간 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더 참을 수 없게 된 동우는 마님을 덜컥 안아들었습니다. 마님도 내심 좋아라 하며 동우의 품에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인삼밭에서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동우야, 너는 참으로 장사로구나. 내 살다 너처럼 팔힘이 강한 사내는 처음 본다. 그리하여 마님은 모란이가 맛본 행복을 똑같이 맛보게 되었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그 뒤로 마님은 동우의 얼굴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 가슴이 벌렁거렸지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행복한 것 같았지요. 마님 눈에 동우는 너무나도 의젓하고 멋진 사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고 밤이면 툇마루에서 하염없이 별들만 바라보았지요. 동우의 탄탄한 복근이 꿈에서도 나올 정도였답니다. 해서 마님은 틈만 나면 모란이에게 저작거리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지요. 그리고는 동우가 먹을 새참을 본인이 직접 가져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동우와 함께 꽃향기에 포옥 쌓이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님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동우는 점점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렴 머슴이 마님이랑 놀아나다니요. 신분이 엄격한 조선에서 이는 자칫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동우는 인삼밭을 매면서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마님 얼굴만 보면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죠. 오늘도 마님이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어치운 동우는 마님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취기가 벌겋게 오르니 너무나도 더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저고리를 걷어제끼자 마님은 좋아라 동우에게 덤벼들었지요. 둘은 또다시 꽃냄새 그윽한 인삼밭에 누웠답니다. 동우야, 참으로 행복하구나. 너도 그러하느냐? 네, 마님. 저도 참말로 좋구만요. 그렇구나. 내가 좋다니 나는 더 좋구나. 그날도 마님과 동우는 해가 질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가고 나면 동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쉴 따름이었지요.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대감님이 아시면 어쩌지? 아이고, 그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살 수가 없구나. 동우는 이제나 저제나 들키지는 않을까 덜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동우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가만 갔답니다. 한편 모란이는 자꾸만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기를 살살 피하는 것이 어딘가 동우의 거동이 수상해 보였답니다. 마님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왜 자꾸 자기를 불러다 바깥 일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분명 동우와 마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리하여 모란이는 하루는 마님 심부름을 가는 척하면서 마님의 뒤를 밟았지요. 마님은 발걸음도 사뿐사뿐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뒤를 따라갔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동우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인삼밭에서 마주친 둘은 보자마자 끌어안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저고리와 치마가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죠. 이제야 둘의 비밀을 알게 된 모란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자기는 제껴두고는 저렇게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있었다니. 모란이는 배신감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거기다 어쩜 그리 찰떡처럼 붙어 있는지. 그 꼬리 질투가 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란이는 저 연놈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우는 몰라도 마님은 지체 높은 양반이고 상전이니 아무래도 신분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평소처럼 우다다다 쏟아냈다간 크게 경을 칠 것이었습니다. 해서 모란이는 어떻게든 별 피해 없이 둘을 말아넣을 방법이 없나 생각해봤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마님은 또다시 모란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저잣거리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라며 일거리를 잔뜩 던지는 것이었죠. 가만 보니 마님이 슬그머니 술상을 보는 것이 모란이가 가고 나면 동우를 만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란이는 오냐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소곳이 다녀오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마님이 나가고 나자 모란이는 쪼르르 김대감에게 달려갔지요. 대감님, 큰일이 나버렸습니다요. 뭔 일이길래 소란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니 글쎄, 인삼밭에 나간 동우가 새참을 과식해서 배탈이 났답니다. 뭐 이놈이 인삼은 안 돌보고 밥을 축내. 그래놓고 배탈이나 내 이놈을 아주 혼구멍을 내야겠구나. 김대감은 평소 동우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쌀만 아까워했지요. 거기다 아끼는 인삼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화가 잔뜩 났답니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커다란 몽둥이를 쥔 채 인삼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 글쎄 인삼밭의 동우가 부인과 니니나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라고 보냈더니 아내와 정분이 나다니. 분노로 눈이 시뻘개진 대감은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동우를 개패듯이 때려주었지요. 동우는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대감의 몽둥이질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동우를 후려팬 김대감은
그만 자기 성질을 모시겨 뒷목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마님은 얼른 동우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동우야, 천우신조로구나. 이 틈을 타 도망치도록 하자. 아이고, 쓰러진 대감님을 두고 제가 어딜 갑니까? 저를 때려도 주인마님은 주인마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까지 모셔야겠습니다. 마님은 한사코 말렸지만 동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몽둥이에 실컷 얻어맞은 동우가 대감을 업고 돌아왔지요. 그 뒤로 김대감은 끙끙거리며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당연히 그 좋아하는 기생집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반면 마님은 집안 살림을 모두 차고 앉아 떵떵거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가솔들도 마님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었지요. 반면 김대감에게 둘의 사이를 일러 바친 모란이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지요. 김대감에게 들켜 하마터면 크게 경을 칠 뻔한 마님이 모란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최하급 계집종이 된 모란이는 화장실 분뇨를 치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머슴들도 모란이를 보면 코를 틀어쥐고 피해 다녔지요. 모란이는 골이 잔뜩 났지만 별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가끔씩 동우가 모란이를 위해 먹을 것도 주고 옷감도 몰래 가져다 주고 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숨에 집안 권력을 틀어진 마님은 남편 김대감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요. 하지만 밤이면 동우를 안방으로 불러 전보다도 더 깨가 쏟아지는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김대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누워서 부인의 수발만 기다리는 신세라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집안과 머슴 똥우까지 차지한 마님은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 제 눈에 들보는 살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행실을 뒤돌아보지 김대감은 주변 사람들의 허물에만 분노하다 크게 그르치고 말았지요. 우리는 부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행적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우리도 이들처럼 닥쳐온 난관에 굴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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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